당신이 생물학을 하려면 인간이 하지 말고 포유동물이 하라. 저는 그래서 글 쓰다 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런 말을 쓰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과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아주 예. 글로 계속 나가야 돼. 그래서 인간이 하지 말고 영장류라. 영장류는 인간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영장류에서 침판지, 고릴라, 오랑우탄에서 우리가 이쪽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종을 지칭하는 말은 있어야죠. 우리는 이제 거의 침판지. 침판지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600만 년 전에. 양복을 입은 거죠. 그렇죠. 옷 입은 침판지라고 네.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우리 그냥 노골적으로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다윈주의 좌파라는 책인데요. 다윈주의 좌파라는 책의 저자가 뭐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과학책을 내고 과학 얘기하고 다니는 문과남자 유시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동안 문과책만 읽다가 나이 50 되면서 과학책도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즐거움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고 또 제가 공부했던 인문학의 여러 사상이나 이론, 모델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서 그걸 나누고 싶어서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 내놓고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오디오 매거진 유시민의 문과공 이렇게 첫 시간에는 정희진 선생하고 인문학자죠. 문과인데 수박 겉핥기라도 뭐 과학 공부를 좀 한 저하고 평생 그 인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공부해온 정희진 선생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제가 좀 이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과학문화운동 가죠. 과학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과학화를 모토로 걸고 사람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 박문호 선생님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나 뭐 하는 사람이요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하는 단체 이름이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이거든요. 예.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에 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직업이나 종교 그 위에 어쨌든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존재니까네 그걸 궁극의 목표 비슷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주의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학문화운동가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원래는 좋습니다. 이제 전자공학 전공하시고 예.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그러니까 엔지니어 보통은 엔지니어라 그러죠. 예, 그렇죠. 공학을 연구한 분들을 엔지니어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책도 그 빅히스토리 같은 과학과 역사를 접목한 책도 있고 뇌과학 책도 있고 뭐 여러 분야의 책이 있습니다. 저술가시고 한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운동가 같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박사학위 하고 나서 아. 다시 이제 연구소로 복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다가 예. 중간에 유학을 가셔서 그렇죠. 석사 박사를 미국서 하시고 예. 다시 원래 있던 직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서 주로 했던 반도체 레이저 다이ode 그 패브리케이션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했죠, 연구를. 근데 그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생물학이나 예. 뭐 이쪽은 전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그밖에 그것도 다 잊어버렸죠. 그래도 PhD를 했는데 내가 하는 전공 분야 이외에도 좀 별이 빛나고 꽃이 피고 인간의 감정이 생기고 어쨌든 얼마 후에 다 사라질 건데 살아기 전에 과학한다는 사람이 세포가 어떻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이 어떻게 출현했고 이 정도는 어렴풋이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다 알아야 된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도록 북돋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셔요. 예. 근데 인문학자들은 별로 안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과학자들은 자기 전공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거를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에도 그 에르빈 슈레딩거 얘기를 썼는데 약 100년 전이죠. 더블린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한참 동안 그 맨 앞부분에서 전공 영역 바깥으로 나가서 뭘 하는 그 위험성과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런 위험이 있지만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뭐랄까 이렇게 학계에서는 학계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뭐 별 관계가 없어요? 사실 없죠, 현실적으로. 저 연구소에 있어 봐야지만은 그 전문 연구원들이나 교수분들은 자기 분야에 그렇죠.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쪼매는 기업처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논문 쓰고. 그렇죠. 예. 굉장히 타이트하죠. 특허 쓰고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쭉 둘러볼 여지가 없어요.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이 빨리 이제 전문가가 되고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주변을 자꾸 보면 밀도가 떨어지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되게 어려워졌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어떤 거 해줄 수도 없죠. 그렇죠. 안 해주죠. 예, 정부에서 과세가 뭐 되지 안 해주죠. 않으니까. 정부에서 돈 받는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nothing. 예. 그래서 이 학자라는 계층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죠. 최근에. 예. 전공 분야, 그 분과의 학문은 다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뭐 태계 이항이나 율곡이 선생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 학문 분야도 몇 개 없었지만은 초기부터 그냥 우주의 궁극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학자의 표상이었는데 그 전통이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지난 50년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분화, 전문화가 예. 진행되면서 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세부적인 전문 분야 안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렇죠. 또는 거기에 갇히게 되고 예. 거기를 나가면 지원을 못 받고 그렇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 빨리 이제 경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딱 예. 공학이나 세분화돼 갖고 그럼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글로 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그걸 계속 밀어붙여 버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듯이 융합적이고 창의적이고 이쪽을 할 때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요. 전공이 전자공학이세요. 예. 엔지니어링이란 말이에요. 예. 공학이신데 지금 과학문화운동을 하세요. 원래 과학자가 아니세요. 공학자지. 예. 넓게 보면 공학도 과학이 하나지만 이게 학계 안에 있어서 여러 인간관계나 조직적인 관계로 얽히면 이런 일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공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원래부터 과학 분야를 전공하셨으면 저는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떠세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의대를 가거나 이래 갖고 브레인을 했다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접근하지 못했을 거다. 이게 독학을 한 핸디캡도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 베니핏이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잖아요. 외로운 늑대의 장점이죠. 굿. 바로 그 점입니다. 외로운 늑대. 제가 좋아하는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죠. 그냥 내가 끌리는데 예. 예. 계획도 내가 잡고 공부 계획도 내가 잡고 뭐 과제 할 거 아니니까 예. 그 자유가 준 혜택이 대단했다 봐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볼 때 엄정성이나 이런 예. 거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저는 역사, 경제, 정치 뭐 이런 글쓰기 이런 책들을 썼는데 사실 제가 역사책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현대사나 20세기 세계사나 역사나 이런 거 쓸 때 역사학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그 저는 아웃사이더니까 그냥 제가 역사책 읽고 오구 재밌다 이러면 이런 거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럼 제가 이제 그걸 가공해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역사학계에서는 제 책을 평하지도 않고요.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를 역사학계의 한 식구로 보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제가 쓴 역사책을 되게 많이 봐요.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눈치 봐야 될 데가 없어요. 이게 역사학의 어떤 엄정한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문장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역사학과 출신이면 우리 지도교수 선생님도 계시고 뭐 학계 뭐 선배도 계시고 뭐 이거에 대해서 저 자식은 연구는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맨날 이상한 책이나 써대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저하고 비슷한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과지만. 일종의 동병상련 비슷하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주 그런 전문가로 가는 분들은 이제 우선 존중해 줘야 돼요. 예.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가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그건 하기 초석을 한데 그것을 한 5% 10% 정도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이 그렇죠. 좀 풀어놔줘야 돼요. 예. 그래 그런 여지나 여백이 있을 때 터닝 포인트를 만들거든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다수 대중들은 공학자나 그런 학자들이 쓰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 그런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거, 자생적인 의문들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살면서 궁금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예. 제가 사실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후기 제목이 바보를 겨우 면한 자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제가 후기를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이제 내면서 속으로 좀 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이나 역사학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은 그 제가 뭐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제도화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내가 이런 주제에 글을 쓸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학은 사실 제가 책을 쓸 만한 사람은 못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 과학 소비자로서 아, 이거 써보니까 좋대요. 라는 정도의 기분으로 썼는데 약간 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또는 과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보면 좀 너무 유치하다. 이거 수준이 낮다. 문제가 많다. 이러지 않을까 좀 쫄았는데요. 아닙니다. 어떠셨어요? 예. 총평을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걸 쭉 읽어봤어요. 특별히 느낌이 확 왔던 거는 가운데 그 비기스토리 관점으로서 35억 년의 생명 쭉 해하고 그 흐름을 쭉 했는 일종의 백본 구조. 예. 그것도 굉장히 그 상당히 정확하고 저도 이쪽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 책 보고 요약한 거라 크게 틀리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예. 전체 흐름이 이렇게 예. 일목요연하고 그 뒷부분에 봤더니 심지어 이렇게까지 그 과학자들은 이 책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 표현도 저도 약간 뭉클했습니다. 그 진솔하다 표현이. 그리고 후학들한테 이제 20대 30대 분들한테는 공부를 하면 문과 쪽으로 오면 반드시 자연과하고 같이 공부하라. 예. 저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앞쪽에 그만한 바보. 그거 와닿았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파이만을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예. 문과 하신 분들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나가갖고 꽤 지적 수준이 있는데도 대화를 해보면 그때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속이 후련했고 아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그쪽에 메인으로 하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문과가 문과욕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통쾌한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은 참 홍보해 줄 만하다. 예. 그 생각 확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파인만 그분이 남긴 물리학 강의록 축약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 읽어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네. 세상에 물리하고 화학이 그 같은 거였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물리 시간, 화학 시간 따로 있어서 완전 다른 거였는데 이 책 제일 첫 번째 챕터를 읽어보니까 물리 현상하고 화학 현상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배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만 자서전 보다 보니까 그만한 바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파인만 자서전이 구술 자서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자꾸 이제 자서전 쓰라 하니까 귀찮아 나 그런 거. 그냥 얘기해 우리가 다 책을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파인만 선생이 뒤끝 장렬시킨 거예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구술 자서전 쓸 때 그 이야기할 때 그때 일을 떠올려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깐 거예요. 인문학자들을. 내용을 읽어보면 깔만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보고 우연히 막 그 책을 읽었다가 그 대목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좀 반감이 있었죠. 뭐 물리학자면 다야 뭐 이랬는데 근데 그 책은 뭐 그런 학술적인 얘기는 많지 않으니까 사생활 얘기가 많잖아요 그 책에. 보고 나서 그때 같이 샀던 이제 이기적 유전자하고 코스모스를 읽고 나서 제가 파인만 선생님이 바로 보셨군. 내 진짜 바보 맞네. 근데 내가 바보라는 것도 몰랐어. 네, 나 바보인데 바보인 줄도 모르고 나 세상을 알 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만한 바보라는 건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 속내를 진솔하게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어느 분야 전문가가 돼도 어느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해도 이쪽 분야를 모른다 하면 정확하게 그걸 모르는 걸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난 그거 하나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느낌 확 왔어요. 되풀이한 이야기지만. 셀프 디스를 제가 세게 했습니다. 그걸 좀 뭐냐면 어떤 학문에 어떤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 항복했다는 느낌. 그게 공부에 도움이 탁 되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항복하는 그런 느낌을 좀 몇 번 받았는데
미국 유학 가갖고 도서관에 가봤더니 케미컬 업스트랙트라는 전이 쫙 꼽혔는데 거의 서가가 10m도 넘어요. 예. 근데 그 전을 하나로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예. 거예요. 그 앞에 갓 이제 뭐 박사하겠다는 그 신출내기가 떡 서갖고 보면서 아, 졌다. 이게 사이언스구나. 예. 이 어마어마한 지적 이 축적 앞에 딱 하면 서니까 그 속으로 졌다는 마음이 들어요. 작년도 내가 졌다라고 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린랜드에 예. 한반도 10배쯤 되는 그 예. 빙하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이제 녹았는데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그 진흙탕 녹았는 걸 채취를 해갖고 그 생명 흔적 하나 없는 진흙을 분석을 했는데 30종이 넘는 동식물 DNA를 어허.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가 오기 전에 살았던 생물일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그것도 한참 오래 가요. 이게 200만 년 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빙하기가 2만 년 전이거든요. 200만 년 같으면 그 사이에 빙하기가 몇 번 번 있었죠. 왔죠. 예. 그 200만 년 전에 그게까지 다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게 동물, 식물, DNA 조각이 이제 발견됐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는데 완전히 다 복원을 해요. 이게 무슨 식물종이고 이게 무슨 설치류 같은 무슨 종이라고 딱 고생물학자들 다 동원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예.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단편을 그렇죠. 봐도 이게 식물의 무슨 종이라는 게 동정이 됐다는 겁니다. 한두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그 기사에 뭐였냐면 200만 년 전 그린란드가 온난한 기후였고 아마 열대 상륙수림이 있을 정도의 기후였다는 걸 지문처럼 복원해낸 거예요. 그때 내가 졌다. 지난 방송에서 정희진 선생하고 제가 주고받았던 주제 중에 두 가지를 좀 박문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첫째는 공부라는 게 뭘까?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문학하고 과학은 뭐가 다르지? 이제 그 두 가지로 대화를 좀 나눴어요, 저희가. 우선 박문호 선생님은 아까 이제 이 폭넓게 공부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나 그 말씀 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하세요. 그럼 공부라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게 공부예요? 예.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란 현상을 규명하는 거. 그게 공부예요.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작업. 그거를 공부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지구라는 행성의 우주론, 일반 상대성 이론, 전체 물리학, 항성학, 그다음에 지구학, 판구조론, 해양학, 기후학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구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명이 되잖아요. 그건 너무 많다. 공부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 그거 다 알려면.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이 대충 됐으면 인간이라는 현상이라는 단어가 돼요. 아마 이제 그쪽은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현상론이거든요. 우주를 바라보는 거는 물리적인 거하고 현상적인 걸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은 현상이거든요. 문화적 현상. 상징을 만들고 그렇죠. 가상세계로 하는 건 현상이거든요. 그럼 인간이라는 현상은 가장 본질이 언어잖아요. 냉기 그렇죠. 추론부터 알아야 돼요. 언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뉴로사이언스가 활약을 하거든요. 뉴로사이언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사회화가 다른 사회적 동물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꼬집어내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개미나 무슨 영장류나 뭐 사회동물의 늑대는 많잖아요. 양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풀을 뜯는 보면요. 바로 옆에 있는 양한테 눈길을 주지도 않아요. 늑대나 양이나 이런 사회적 동물, 펭귄은 할 것 없이 이런 사회적 동물은 F1을 만들 때 그다음에 천적이나 극한적 그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리지어 사는 그런 것만 획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사회하고 차이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의 사회는 상징을 매개로 한 집단 지향성이 출현해서 일어난 것도 완전히 다른 현상이거든요.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지난번에 정희진 선생한테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몸에 익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희진 선생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썼는데 공부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과 생명과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70%는 비슷한데 네. 그 인가로 연결하는 그 건물에 궁극적으로 좀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종교 하나 이렇게 입문하는 분들은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셀프를 규명하고 우리의 그 정신장을 다 규명하고 내세를 좀 추적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뉴로사이언스 브레인 쭉 더 들어가 보면 셀프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예, 네. 신경과학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나라고 디파인하는 이 나 자체가 궁극적으로 학문을 계속 밀어붙여 버리면 셀프가 이동할 수도 있고 요즘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그쪽 많이 하거든요. 예. 드디어 세컨드 네이처 같으면 아바타도 만들 수 있고 이래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이야기가 그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 그까지 안 간다는 전제를 두고 좋아요. 그냥 우리의 자아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라면 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까미가 남긴 말 중에 시집서 신화에 그 말을 써놨는데 철학의 진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왜 자살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하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걸 다 아는데 왜 안 죽고 계속 사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스칼이 철학의 유일한 문제라고 제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문과고 인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게 알베르 까미가 말한 것처럼 왜 자살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면 내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왜 오늘 하루를 또 살고 내일 하루를 또 사는지 대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나 살래. 이거 갖고는 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뭐지? 왜 존재하는 거지? 인간은 어디서 온 거야?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어디서 왔지? 그럼 우주론까지 가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아가 붕괴하지 않는 조건에서라면 이 까미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뭔가를 계속 공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공부는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고 뭘 알아가는 과정. 뭐 공부라는 게 꼭 책만 읽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뭐 대화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 뭐 70% 비슷한데 그 30%는 자아 붕괴 이후라고 가져요. 제가 다른 측면으로 약간 다르게 그런 점에서 수학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 힌트를 많이 얻어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랬던 게 뭐냐면 루트 2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무리수가 나오면서 정수가 깨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1600년대 초에 네이피어에서 2라는 숫자가 나와요. 초월수. 그 다음에 이제 1600년대 이후부터 뭐가 나오냐면 헛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헛수가 나오죠. 헛수가 나오면서 수체계가 실수체계가 확장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헛수가 나오는 이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보면 인류가 그것에 엄청난 충격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인류가 받은 건 아니고 수학자들만 받죠. 보통의 인류는 그렇죠. 그걸 알지도 못해요. 수학자들이 도대체 왜 그딴 짓을 하는지. 잠깐, 그게 이렇습니다. 파스칼도 0-5를 못했대요. 아 진짜요? 예, 나도 최근 충격받았어요. 파스칼도요? 네, 파스칼도 못했대요. 그 천재 같은 파스칼도. 와, 갑자기 위로가 된다. 예. 그러니까 파스칼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음수 개념이 없었다는. 역원, 항동원 개념인데 집합론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0-5가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도약입니다. 수학계 내에서도. 인식체계의 확장이죠. 어마어마한 도약입니다. 그때 파스칼 같은 사람도 0-5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뒤집어 보면 결국은 지금 앞에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서 답을 찾는 그 답이 인문학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걸 아는 거. 자연은 두 가지로 돼 있다 보면 돼요. 생명현상하고 무생물현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 전체를 보면 생명현상은 확인된 거는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지구라는 이 행성 안에 특이하게 지구밖에 없다 그런 거 지금까지는. 딴 데 있는지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자연이라는 거는 압도적으로 무생물 현상이 많아요. 그렇죠. 바위가 그렇고 뭐 바다, 물 모든 것이 무생물 현상이에요.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생명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출현했는데 그럼 우주 전체로 보면 아직은 과학이 우주 전체는 생명은 지구에 특이한 거다. 그러면 우주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자연현상하고 생명현상의 한 점 같은 게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학이나 종교나 인문학은 그 한 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점 속에서 종교나 철학이 계속 항변해왔던 뭐냐면 그 한 점 속에서 무한이나 영원이나 절대신 진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 한 점 속에 있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 생명하고 관계없는 절대 다수인 그 바위 무생물한테 물어봐야 된다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갇혀있다는 말을 자꾸 씁니다. 만약에 이게 정령이 되어버렸다면 인류는 우리는 그 한 점, 생명이라는 그 한 점에 불과한 그 속에 갇혀갖고 특히 그 속에 언어를 해갖고 만든 세컨드 네이처에 갇혀갖고 그 속에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그게 그 속에 다 원리적으로 다 갖고 있다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종교는 모르겠는데 인문학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부가 뭐냐 이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고 인문학과 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네. 인문학을 하는 사람 특히 문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과 그러니까 과학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정희진 선생 만났을 때 정희진 선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지금 긴장되는 질문인데 네. 과학과 인문학이 어떤 점에서 공통적인 게 있고 혹시 있다면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른 점이 있다면 결정적으로 과학과 인문학이 어디가 다른가? 어떻게?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죠. 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거고 그거는 지혜를 정점으로 해갖고 글로 가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럼 과학은? 과학은 물론 인간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연입니다. 물질입니다.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는 정서나 감정을 주고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액션을 가하면 리액션이 오잖아요. 제가 반도체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반도체나 무생물은 우리가 액션을 가하면 변형될 뿐이거든요. 우리한테 반응하진 않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한테 반응하지 그렇죠. 않죠. 우리한테 하는 공대생들이나 이렇게 무생물을 오랫동안 물질을 오래 다루다 보면 오히려 인간적인 이런 인터액션이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게 돼요. 최근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식물은 재를 남기고 동물은 뼈를 남기고 인간은 기억을 남긴다. 나는 인간이 갖는 가장 원초적 비극은 인간은 기억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인문학자하고 이야기했을 때 결이 다른 걸 느꼈다 했죠. 네. 그거는 전적으로 90% 이상이 다른 기억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란 문제는 인간의 내가 사는 방이기도 하고 바깥에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약간 종교인들이 하는 말인데 지금 예. 그게 과학공학을 하신 분이 지금 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그냥 예. 그 내용은 다르다고 저는 지금 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에 대해서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셨어요. 제가 이 책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서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저도 그다음에 인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과 인간이 만든 것 그러니까 사회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 집단 대상이 다른 거죠 일단. 근데 과학도 인간을 연구하죠. 근데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때 인간은 물질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의식의 주체, 의사결정의 주체, 예. 어떤 철학적 주체로서 인간이 아니고 예. 물질로서의 인간도 물질로 보는 거죠. 과학자는. 그러니까 물질의 증거가 없으면 과학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저는 나누었고요. 연구 방법에서나 이런 기능에도 차이가 있는데 과학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야 맞아. 틀려. 전에까지는 이게 맞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맞다가 틀리기도 하고 예. 맞다가 확실히 맞기도 하고 예.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몰라. 막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아 얘는 맞는 거였어. 또는 틀린 거였어. 근본적으로 보면 맞는 거 틀린 거 아직 모르는 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은 뭘까? 인문학은 저도 이제 인문학을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끼리 다툴 때 보면 쌀벌하거든요. 진짜 이 문과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 한번 의견 충돌이 나면 네. 몇 천만 명을 학살하기도 하고요. 산 사람을 그냥 못 박아서 죽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막 죽여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확실해야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인문학에도 맞고 틀린 게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맞고 틀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거와 그럴듯하지 않은 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하면 막 사람 죽이는 건 안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좀 폭력 행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있다고 쳐. 근데 아무리 봐도
네가 주장하는 건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주장하는 건 좀 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말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좀 덜 말이 되게 말하는 쟤를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장난 그 같지만. 잣대가 시대마다 바뀌는데 또. 그러니까요. 예. 한때는 막 예. 하나님의 진리처럼 예. 통했는데 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거 잘 지적하는 부분이 이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사주관상이 여러분이 믿는다 하고 효과 있다 합시다. 예. 그러면 그걸 아프리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얼마만큼 효과 있는가.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 문화, 사조. 그걸 사조라 그래요. 예. 근데 과학에는 사조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요. 근데 그 문학이나 특히 철학에는 그 인간의 정신 활동은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패턴이 있다는 말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두서 시대마다 맞는 시대마다 노말이 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근데 과학은 그런 사조가 약해요. 거의 없어요. 과학은 좀 냉정해요. 나중에 가서 틀린 게 증명이 되면 깨끗하게 물러서는 그렇죠. 틀렸어. 오케이. 예. 예,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예. 과학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게. 인간에 관한 문제가 바깥에서 우주에나 이런 게 진짜 통용이 되면 인문학적으로 계속 할 만해요. 그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옳다면. 있죠. 예. 근데 이게 한 번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다 바뀌어버리면. 인간 집단 안에서도 다른데. 예.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노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다. 때로 그것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뒤집어져도 예. 그전에 게 왜 틀렸는지를 알고 그렇죠. 새로운 게 왜 맞는지를 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과학책 읽으면서 그때 이제 한참 겉멋 들었을 때 누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양자역학이 뭐예요? 이렇게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물리학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물리학자가 이래요. 거기서는 뉴턴의 역학이 통하지 않아. 폼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뉴턴의 역학은 오류인가? 아니거든요. 특정한 조건 맞아요. 네. 위에서 뉴턴의 역학은 진리죠. 그러나 그것이 광대한 우주나 아주 입자들의 세계로 가면 거기서는 진리가 아닌 거죠. 평행성 공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과학이나 수학에서의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진리가 아닌 경우에도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것이 진리인 참인지 그죠? 네. 그리고 왜 그것이 그런 조건에서만 참인지가 증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때로 바뀌긴 하지만 위상이 여기는 보편적인 뭐가 있다. 예. 근데 인문학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나 과학에서 정립하는 어떤 명제의 진리의 어떤 무게라는 점에서도 결과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로 봅니다. 대상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을 할 때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증명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없지만 준용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아까 문과 분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막 답답하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저는 문과지만 네. 문과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쟤는 무슨 주장만 하고 논증이 없어 논증이 아니 무슨 데이터를 갖다 대든가 네. 물질의 증거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최소한 비슷한 게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갖다 대든가 아니면 뭐 나를 논박하려면 반증을 하나라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실증적인 증거는 없지만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이라도 이제 정합성 있게 갖다 대든가 그런 거 없이 야 이건 이거야 이거 좀 답답한 거예요. 숫자나 도표나 다이그램을 안 그리는 직종이 종교하고 철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예. 숫자나 다이그램 도표로 그리게 되면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든지 레퍼런스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는 호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딱 틀리면 틀렸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과학의 생명력은 그 정확한 한 점은 정확히 지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 숫자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스님이나 목사들이 설교할 때 도표나 수식 쓰는 거 본 적 있냐고 딱 그 한마디 해줘요. 없지 않냐고. 수를 안 쓰지 않냐고.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들 수 있는데 그거에 일말의 진실이 있어요. 숫자를 쓰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곧장 증명해 볼 수 있으니까 측정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숫자를 쓰는 직종, 숫자를 쓰지 않은 직종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빨라요. 아 그게 아주 눈에 딱 보이네요. 보입니다. 저는. 너무나 명확해요. 자, 요점은 뭐냐 하면 인문학하고 이 자연과학이 길을 달리하게 되기 시작한 포인트가 어떠냐 하면 우리 인류가 인지가 진화하면서 초기에는 설명을 합니다. 자연현상이든 뭐든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문학으로 다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물질의 증거로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영역이 계속 넓어지면서 과학이
형성이 되고 예. 지금도 계속 과거에는 인문학이 질문만 던져놓고 네. 증거를 갖춘 대답을 하지도 못하던 많은 문제들을 특히 인간에 관한 문제들을 뇌과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물질의 증거를 동반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도로서 보면 인문학은 그러면 과학이 아직 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들을 좀 더 집중하자. 예. 왜냐하면 우리가 넉넉고 과학자들이 증거를 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과학적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물질의 증거 없이도 관찰과 논리적 추론과 이런 것들로 뭔가 말이 되는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은 그래서 말이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드는 학문이다 이거는. 그리고 과학이 그렇게 계속 이걸 먹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냥 그걸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학문화운동하는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아, 그래요? 예. 그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철학하고 인문하는 사람은 3,000년 동안 대책 없이 질문만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그게 인문학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치다거리는 이제 공학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죠. 거죠. 그래서 위대한 질문들은 위대하긴 한데 예. 질문은 잘 던지는데 뒤수습을 못했느냐. 뒤수습은 예측의 영역들이거든요. 그렇죠. 방정식을 만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설명까지는 이 사람들이 언유나 설명을 통해서는 세계상 했는데 설명과 언유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기억을 명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다행성 종족으로 가게 되면 우리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앞으로 100년 내로 인류가 대규모로 화성으로 가든지 이주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 기후 문제나. 그럴 때는 사실은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성으로 이주해야 돼요? 저는 그거 안 믿는데. 네, 그냥 여기서 멸종하고 말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인터스텔라로 다른 스텔라에 가거나 다른 갤럭시에 가거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 우주에 어디 골디락스 다른 데서 또 만들어지겠죠. 지성적 생명체가. 제가 너무 이렇게 패배주의적이에요. 근데 잠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 도킨슨하고 예. 그 다음에 제럴 다이몬드하고 예. 그 다음에 올리브 섹스 예. 다 알죠. 예, 너무나 예, 유명한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물으면 공통점이요? 예. 올리브 섹스하고 리처드 도킨슨하고 리처드 도킨스하고 제럴 다이몬드 제러드 다이몬드하고 공통점이요? 예. 남자 유럽인 그 세 사람이 같은 상을 수상했어요. 그 상 이름이요. 그 상 이름은 루이스 토마스 상이요. 루이스 토마스 상. 예. 전 처음 들어봅니다. 예. 미국의 생물학자입니다. 그 상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자 중에 그 과학적 저술이 시적 영역까지 시적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한테 주는 노벨상 다음으로 과학계의 피올리츠 상 같은 거구나. 예. 그러니까 올리브 섹스 그걸 알잖아요. 예. 그다음에 도킨스 그걸 다 그렇잖아요. 예. 제럴 다이몬드 통찰력이 있는데 단순한 통찰력 논증 플러스 유리한 문체, 예. 아름다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까지 충족한 과학자한테 주는 상이 루이스 토마스고 그 루이스 토마스의 그 세포란 대우주 그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만약에 뭐 미소냉전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세계 제국의 지도자가 핵 미사일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간한테만 물어봤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저 바퀴벌레의 다리 움직이면도 물어봐야 된다. 감의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예. 그게 이 점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시는 핵심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그 속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우주의 무한대까지 그 속에 수렴한다면 no problem. 근데 그 만족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은 본능적인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연이 진화를 통해서 예. 우리 종에게 준 본능 중에 하나가 예. 나를 이해하는 하려는 욕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나를 이해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지 이것만은 안 되고 근데 우리 집은 뭐야 이거? 우리 엄마는 어디서 온 거야? 이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과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루이스 토마스의 세포란 대우주라는 책의 한 챕터는 지금도 인터넷에 유포되가 굉장히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란 대우주의 한 챕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가 세포 생물학자로서 평생을 현명을 봤다는 거예요. 세포 속을 보면 우글거리는 벌레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토콘드리아라고. 미토콘드리아, 예.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원래는 딴 데 있던 박테리아인데, 그죠? 그렇죠. 인간 세포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동물 세포 속으로. 언제 일반 상식이 됐죠.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잘 생겼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그 얘기 처음 책에서 읽었을 때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원래 딴 놈인데 예.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해주고 그때는 다른 동물이 없었고 다른 세포.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지구상에 이제 대략 40억 년 전에 원핵세포가 쭉 하다가 원핵세포 박테리아인데 그 박테리아의 수천 종류 중에 하나인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가 드디어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박테리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다른 세포 속으로 들어갔죠. 그때는 원핵세포밖에 없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진핵세포가 출현하는 어마어마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루이스 토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자기가 세포생물학자로서 그럼 우리 몸에 그 건조 질량의 반이 물을 빼버리고 70% 물을 빼버리고 나서 무게의 반이 미토콘드리아 무게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거 나옵니다. 그 문장이. 수분 제외하면? 제외한 50%가. 그래서 우리 보통 근육세포에도 세포도 한 100개 정도. 가장 많은 게 남자에는 20만 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자 꼬리도 있습니다. 정자 꼬리에 미토콘드리아는 까리를 트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동하는 미토콘드리아 식민지가 아니냐 이거요. 그 문장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뇌에 들어온 박테리아라는 걸 알고 이거는 조금 경이감을 느꼈는데 네. 경이감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자기 이 문장을 쓰고 있는데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이 내가 손가락 움직임에도 미토콘드리아가 ATP 돌려갖고 에너지를 만들고 걔가 발전소니까. 그렇죠. 발전소요. 예, 예. 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다가 자기 창밖을 봤더니 창틀에 있는 파리의 날개짓. 걔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 창밖에 있는 자기 정원에 있는 느드나무에 있는 스컹크 일족까지. 그런 얘기 너무 좋아요. 저는 예. 그런 얘기 읽으면 생물학 책에서 그런 얘기를 예. 보면 막 다 다정해 보여요. 예. 그러면서 저는 뭐냐면 자기는 두려움을 느끼다가 아하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나는 생명 뿌리로 올라가면서 먼저 이주한 내 사촌들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핵세포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갔고 20억 년 동안 평화스럽게 공생하는 과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비로소 나는 음악이 무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 문장이 예 제가 30년 그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되게 웃겼던 게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는데 예. 그 초파리가 유전학에서는 되게 예. 스타 예. 동물이에요. 연구하기가 좋은 점이 있어서. 근데 초파리도 인간하고 유전자가 거의 반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아니 초파리의 몸에도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그거래 저 그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몇십억 년이 몇십억 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우리한테만 있는 것은 극히 적고 나머지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는 이미 지구 곳곳의 모든 생명체 속에 흩어져 있으니까 예.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해도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예. 이게 인문학이 자기가 이런 문제 약간 다른 시선이 생긴 게 사실은 최근에 일어나는 20, 30년에 일어났던 분자세포 생물학이나 예. 우주론이나 이런 걸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인문학에 실제로 예. 문과들한테 그 지적인 충격을 주고 있어요. 예. 많이. 이 생물학도 그렇고 우주론도 그렇고. 인간의 게놈 중에 한 40%는 DNA가 염기가 32억 개 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 거의 한 40%가 언론입니다. 그게 니페트하는 이런 영역들인데 그 영역들은 지금 대부분 생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왔다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세포 관점에서 내가 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의 게놈이잖아요. 그럼 내 게놈이 나라고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40억 년의 생명의 강에서 나온 그 말다는 어떤 한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한 개념 규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흩어지지 않는 이제 염색체의 작은 조각. 예. 그렇게 말을 하고 네 종류의 염기가 특정한 순서로 반복돼요. 예, 예. 그러니까 반복돼서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을 나타내는 신호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생식세포 안에서 감수 분열하거나 또는 수정란에서 다시 재편집을 할 때 안 흩어지고 계속 가는 게 그게 이제 유전자라고 그래요. 과학에서 이런 정도의 데피니션, 정의가 있는 게 달리 있나 하지만 그거 말고는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다니는 특정 순서로 이어진 염기의 집합. 걔들이 초파리에도 있고 뭐 예. 파리에도 예. 있고 무슨 예. 뇌벌레도 있고 예. 뭐 영장류 다른 영장류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전 지구의 모든 생물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예. 그리고 인간에게는 언어를 갖게 해준다든가 등등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예. 그런 유전자가 있겠죠. 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사실 문과인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요. 인간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배우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뭐 인간은 유일한 뭐 무슨 어떤 뭘 하는 유일한 생명체다. 뭐 감정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른 동물들도 네. 감정을 느끼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과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는 인간을 놓고 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거였는데 이 생물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우주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종의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가 다 사라진다고 해서 별로 아쉬워할 주체도 없고 그런 거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를 좀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막연한 느낌이 예. 드는 예, 거예요. 맞는 방향입니다. 이건 맞다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네. 하나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학하면서 처음에 깨진 것 중에 하나가 ATP 합성 효소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했었는데 ATP 합성 효소 쪽으로 노벨상이 지난 100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그 ATP 합성 효소는 40억 년 전에 출현합니다. 생명 초기부터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게 나노 머신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교한 나노 이 머신을 생명 초기부터 예.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연이.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또 지금 우리는 언어를 쓰고 놀랍잖아요. 상징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다면 만약에 꿀벌이나 곤충들이 자외선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외선 못 보거든요. 못 보죠. 예, 평강도 못 봐요. 예. 곤충들은 평강을 봐요. 적외선도 못 보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연구한 사람들 보면 우리 포유동물도 초기에는 자외선 보는 그런 유전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퇴화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상징을 만들고 언어를 쓰고 대단한 이건 우주까지 나간 걸 대단하게 여긴다면 그 곤충이 평강을 보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요. 더 나아가서 40억 년 전에 생명 초기에 ADP 합성 효소 이 정교한 걸 자연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진화가 무슨 정교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낳고 인간이 위대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리서트 도킨스 해도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고작용도 박테리아의 세포막의 거품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 쓰면서 그 생물학 뇌과학자인 성민영 박사한테 한번 이 생물학하고 뇌과학 분야 읽어봐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 예. 그분이 몇 군데에 표시를 해서 이거는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의견을 주셔서 제가 대부분 다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인간의 뇌는 가장 높이 발달한 뇌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높이에 줄짜 꺼가지고요. 네, 과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하게로 고치는 게 어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 제가 이렇게 그래 맞아. 특수한 건 우리만 특수한 게 아니라 다 특수하니까 그렇죠. 전부 다. 예. 예. 근데 높다 이렇게 하니까 서열을 만드는 거죠.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에서는 종사의 서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맞아. 진화는 누구를 차별하지 않지. 자연은 인간을 특별히 예뻐하지 않아. 근데 이게 높게 이러면 다른 건 낮다는 뜻이니까 이게 오래 저의 몸에 붙어 있는 이거 제가 몸에 익혀온 인문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인간 중심주의. 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뿌리가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식물. 틀렸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수경 재배하는 거는 뿌리 공주에 떠도 됩니다. 그렇죠. 뿌리가 근본이 아닙니다. 식물의 근본은 잎입니다. 광합성을 해야 돼요. 예, 광합 잎입니다. 잎의 그 엽록소가 핵심입니다. 못 먹으면 죽으니까 동물이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뿌리는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엽록소만 있어도 다 됩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인문학적 사유의 산물이에요. 밑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또 하나는 육중한 산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지에서는 산맥이 가벼운 겁니다. 가벼우니까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만 관찰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그럼요. 인간만 관찰해서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 안에는 오랫동안 이제 최상위 포식자로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이 호모 사피엔스의 라는 이 종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습관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집합론적 사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최고 포식자가 아니고 포유동물이 4천 종류는 넘는데 포유동물의 90%는 피식자입니다. 요걸 자꾸 이야기해 주는데 피식자의 본질은 뭐냐면 항상 두려움을 떱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을 떴고 그게 이제 우리 감정 교류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간이 그 비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칭찬을 5번 하는 거가 비판 하나에 이렇게 되잖아요. 비판하면 원수돼요. 원수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답은 어디 있냐? 우리가 피식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그것도 말이 된다. 예.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인간이라 하지 말고 포유동물이라 하라. 당신이 생물학을 하려면. 저는 그래서 네. 글 쓰다 보면 네. 우리 인간, 이렇게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런 말을 쓰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문과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아주 예. 글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지 말고 영장류라 불러주고. 영장류는 인간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400종류가 넘고. 그러니까요. 영장류 중에서 대형 에페, 그러니까 대형 영장류에서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 종을 지칭하는 말은 있어야죠. 예. 그냥 영장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거의 침팬지. 침팬지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600만 년 전에. 양복을 입은 거죠. 그렇죠. 옷 입은 침팬지라고 예. 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어떤 윤리 철학자가 쓴 책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윈주의 좌파라는 책인데요. 다윈주의 좌파라는 책에 그 저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좌파들은 사회를 자꾸 개혁하려고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잘 생각해 봐라. 그 인간이 만든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망들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그 행위 양식 중에서 생물학적 본능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서 없애거나 바꾸기가 아주 어려운 게 있고, 이제 그거보다 덜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게 있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수월한 게 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부 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제일 쉬운 거래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거를 딱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서열을 만드는 본능이래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면 무조건 서열을 만든대. 특히 남자들은.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진짜 양복 입은 침팬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침팬지 다큐 보면 그 서열이 확실하잖아요. 예. 수컷 침팬지의 서열이. 그래서 서열 자체를 문명적 형태로 서열을 만들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서열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과 비극이 생긴다. 예. 그게 들으니까 약간 슬퍼진 게 완전 평등 세상은 안 되는 거야?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인간이 인간한테만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가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의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의 어떤 방정식에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란 없죠. 텀이 없어요. 자연에는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의미 없는 계층을 만나야 의미 없는 데서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치료제는 의미 없는 세계, 자동 반응인 세계, 분자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그 세계로 내려가줘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고나 감정도 이 시냅스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글루탐산의 이런 분자의 배열 상태들이거든. 분자의 패턴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원자가 원자의 패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모였다 하면 서열을 만드는 이 본능 또는 이 행위 양식 이거는 못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효율을 너무 바꾸려 하지 말고 예. 그 에너지를 갖고 바꿀 수 있는 그 대청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비교적 수월한 과제에 집중하라는 그렇죠. 조언이에요. 좀 그게? 민감하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환경 운동을 하면서 그걸 타협을 좀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저는. 그 잠깐 좀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잠깐 눈 감아주고 그 베네핏을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수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서열을 인정해주는 대신 인정을 해주는 대신. 이거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서열상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이라면 예. 그러면 많은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 높은 서열을 자기가 가지려고 할 때 예. 그거를 꼭 못하게 하기보다는 예. 적당한 선에서 그 인정을 해주고 예. 그 대신에 너 그거 인정을 받는 대신에 너가 가지고 있는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른 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예. 너가 내놔. 예. 그러면 서열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반대급부를 예. 공동체에 주는 거죠. 예. 기부 입학 같은 게 일부 그런 거죠. 스웨덴이나 이런 데 재벌 가문하고 정부하고 사이에 예. 대타협 같은 거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기부 입학 같은 게 그런 사례가 될 수 예, 있다는 예를 들면 거죠. 좀 더 확대해갖고 공산주의 이 영향력 같은 것도 보면 개인의 이득, 이 본능적인 이득을 너무 억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회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모든 서열을 타파하겠다고 혁명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공산당이 서열 꼭대기에 다가서 예. 서열을 결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예. 완전 증명했죠. 예.
더 악영향이 드러나는 걸 음. 보면서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었습니다. 제가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 그 책이 예, 있습니다. 500페이지. 예. 김영사에서 제가 근데 책을 너무 두껍게 쓰세요. 좀 앞으로 좀 양을 좀 줄여주시면 이 맞습니다. 문과들은 예. 책이 너무 벽돌 두께가 되면 벌써 공포감에 질리거든요. 예. 앞으로 좀 이렇게 세분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예,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작동.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나온 여러 명제, 발견된 사실 이런 것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서열을 지으려고 하는 이것이 없앨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면 예. 그러면서 이걸 약간 관리하는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쪽이 외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게 우회로를 통해서 점점 고쳐져 갑니다. 예. 요건 이제 약간 논쟁, 인문학 분야에서는 굉장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근데 나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런 논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읽으면서, 이거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네. 생명 DNA 자체가 모자이크라는 걸 깨닫게 되면 뭐든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죠. 우리 생명 자체가 거대한 주고받는 타협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그런 경향은 바람직해요. 다정하게 살아남는다. 예. 이게 왜 최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그 길들여지는 종 이거 연구하다 나온 거거든요. 예, 가축화. 가축화. 예. 그게 사실 인간이 최고로 길들여진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축화. 예, 그게 보노보 챔판지 연구하다 나왔거든요. 예. 엄밀한 과학적 베이스가 있어요. 스스로 가축화되는 거니까 예. 공격성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리 속에 있는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수컷 남성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형제도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욕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문학 이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왜 발휘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가를 그 뿌리를 봤을 때는 셀프라든지 나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자세포 생물학에서.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생물학은 인간도 생물이니까 예. 동물 행동학이나 이런 데서 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예. 인간 행동을 분석하거나 이런 데 쓰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생물학에서 나오는 어떤 발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에 우리가 머리를 싸매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빛을 던져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약간 그전에는 이쪽 사이드가 안 보였는데 그게 저쪽에서 빛을 조명을 이렇게 쏴줘서 예. 이쪽에서 보면 이게 이런 면도 있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스트레스에 관한 게 엄밀한 과학으로 정립되면서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인문학에도. 우리 인류가 사실은 경우 감정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물학에서 우리 핵 속에 DNA에 있는 그 핵 속에 스트레스 바디라는 물질적 근원이 있어요. 그걸 느끼게 하는. 예.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 세포 이렇게 네. 조건 할 수 있잖아요. 저 그쪽 강의를 해보고 자료를 논문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세포 레벨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명확한 지표로 나옵니다. 나타난다. 세포의 움직임에. 그렇죠.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 막에는 그 단백질이 많이 박혀 있는데 예.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하는 단백질 중에 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 입체 구조가 제대로 돼야 그 효소 작용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입체 구조가 작동을 많이 하고 입체 구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바로 펴지는 샤포령이라는 단백질이 그걸 바로 수정을 해줘요. 고쳐줘요? 네, 망치로 해주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똑바로 해주는 그 단백질 입체 구조를 발아주는 야들의 작동 레이트가 떨어져 버려요. 5분 대기조 출동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 생기면 빨리빨리 가서 뭐 배관 탈라서 배관공이 출동하고 뭐 타일 떨어졌으면 타일공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문제가 생겨도 얘들이 출동이 늦어지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걸 바로 펴주는 작업을 항상 일어나요. 또 다르게 뭐 노벨상 나는 분야인데 우리 세포 속에 단백질이 10만 종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의 거의 30%는 불량품입니다. 그 불량품을 파괴하는 프로테아솜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거기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빨리 불량품을 레벨 붙여갖고 파괴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파괴하는 레이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가 막 쌓이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노화 치매 이쪽으로 가는 근본적이 뭐냐면 쓰레기를 빨리 청소 안 해줘서 그런 문제입니다. 아하. 그러면 봤더니 청소부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스트라이크 왜 일으켰나 봤더니 이 복합적으로 엄청 세포 전체의 다이내믹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세포 생활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저 끝에 가서도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결국은 조건 지어진 조건 속에서 진화되어 온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죽음이라는 것도 질병으로 인식하고 예.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거로 갈 것 같다는 예.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잠깐 그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 예. 예, 제가 많이 그 홍보하는 얘기가 책이에요. 좀 예. 나오더라고요. 예, 노화의 종말을 제가 몇 번 달았어요. 그쪽 계획을 하고. 그런데 그쪽 노화 쪽을 지난 거의 3년 동안 제가 브레인 쪽 논문보다 노화에 관한 논문을 주로 엄청나게 이제 스베이를 해봤는데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으로 계속 가면 거의 안 죽는 쪽으로 터닝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 쪽으로. 네, 그 원리가 기본 원리 메커니즘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는. 예, 그 안 죽는 쪽으로 가는 문제는 세포는 오늘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예, 맞습니다. 시간을 두고 거기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거나 실험 결과들이 나오면 머리 아프다. 아니요, 부태시.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기존의 인문학은. 자, 다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해서 쌓아 올린 건데. 바로 그 점이에요. 이제 인문학이 옷을 벗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오고 있어요. 무장해질 수 있어요. 진짜 위기의식을 예. 느끼는데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봅니다. 특히 인문학이나 정치 이쪽 오랫동안 하신 분이 전면적으로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거는 진짜 상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예. 우리 박문호 선생님하고 1부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무리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2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이제 생물학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크게 보면. 그리고 물론 이제 양자역학이나 우주론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우주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물질 세계의 실체에 관해서 그 전에 없던 지식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기존의 인문학적 명제들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준 거는 뇌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뇌과학 책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서점에 보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뇌과학 책을 보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생존이고요. 이거를 알면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 애를 좀 더 머리 좋은 애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짝을 찾을 때 좀 더 머리 좋은 남자 혹은 머리 좋은 여자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계산.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욕구 때문에 뇌과학이 필요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느끼는 거야?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뇌과학을 알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동기 때문에 뇌과학책을 사람들이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에서 제일 흥미롭게 본 거를 거울 신경세포가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문과들은 그게 제일 흥미롭습니다. 제가 맹자를 좋아하는데 맹자 선생님이 인간은 다선한 본성이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서 시작되어서 형제 자매를 거쳐서 친척과 이웃 세계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견해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뇌과학 책을 보니까 정말로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경세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울 신경세포를. 그래서 와 맹자 선생님이 옳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 그것에 비추어 보면 춘추전국 시대의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제자백가들이 논의했던 많은 그 인문학적 논의들을 갈래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뇌과학의 여러 연구 결과 중에서 연구 업적,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인문학 분야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좋은 질문이고 지금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 큰 덩어리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컨서스니스, 의식이라는 의식. 이거는 뭐 거의 브레인 사이언스 거의 마지막 문제라까지 하는 거, 감각질 문제. 이건 이제 큰 덩어리인데 그 레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eeling, 느낌이라는 거. 느낌. 예.
느낌 우리 인간 사회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느낌은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인문학에서는 항상 이성이 중요하고 이 논리가 중요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은 되게 신통치 않은 걸로 늘 움직이고 바뀌고 변덕스럽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 잘 나가는 남자하고는 잘 안 어울려. 그러니까 잘난 놈은 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라. 우리는 감정을 나쁜 걸로 배웠어요. 네. 그게 첫 번째 틀린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게 뉴로사이언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브레인을 아무리 해봐도 이성을 관장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브레인이 이렇게 있다 하면 대뇌 피질은 감각을 주로 처리하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해마, 편도, ACC 전부 다는 주로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특히 가장 많은 게 사회적 감정입니다. 특히 이쪽 척도엽의 안타리오 그 템포랄 이쪽 엄청나게 큰 쪽도 전부 다 사회적 감정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게 점점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까, 예, 그게? 대뇌 피질 바로 밑에. 그러니까 대뇌 피질은 감각을 다루고 뒤쪽 감각, 앞쪽 뒤쪽. 운동. 예. 그 심피질. 밑에 하나 싹 내려오면 그 감정. 예, 내려오면 이렇게 있는 이 대부분이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데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라 해도 가면 됩니다. 하긴 그렇다. 그 옛날에 나한테 해코지 한 놈을 만나면 길 가다가 왠지 갑자기 불쾌한 감정이 팍. 저거 뭐 이쪽 거의 한 15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빨리 복원해야 되는 게 기억이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억이 바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그 간단히 이야기하면 운동하고 감정입니다. 큰 두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이게 중학생들부터 해서 아름다운 경치, 그 다음에 시 이런 게 진짜 브레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때? 예. 특히 사춘기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냐 물으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때 시를 읽으라 그럽니다. 예, 못 믿겠어요. 중학교 때 좋은 학원을 보내야죠. 거기에 이제 일타 강사한테 학원을 보내야죠. 그거는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일타 강사가 하면 서울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큰 학자 되는 거는 다른 길입니다. 아, 그거 학자가 안 돼도 돼요. 서울대만 가면 돼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박문호 선생님이 너무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애를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학자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일단 아들이나 딸이 서울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깨에 뽕 넣고 이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이런 욕망도 사실 본원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동안 너무 폄하했던 걸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감정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성은 관장하는 내 영역이 없다.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 이성은 뭐예요? 이성은 기본적으로 억제에서 온 겁니다.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프론탈이 하긴 하는데 그 실을 드러나는 건 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고 뭐 이러면 했던 말 되풀이하고 또 안 들어주면 울기도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억제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거는 경찰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프리프론탈 전전두엽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가 언제 풀리느냐 하면 꿈을 꿀 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꿈속에서는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안 하는 흉악한 짓도 하고. 그렇죠. 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쫙 누르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논리적 사고의 본질은 맥락이고 그다음 환경에 맞는 출력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서의식입니다. 근데 그 술을 먹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아니면 잠들어서 꿈을 꾸거나 이럴 때는 경찰이 사라진 바로 옵니다. 비슷합니다. 길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서 워킹 메모리가 출현합니다. 작업 기억. 이 작업 기억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가장 위대한 겁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을 상정해서 미리 상정해서 그걸 미래 일화 기억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언어하고 우리의 행동은 시제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제스처로 당연하죠. 지금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가죠. 말도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도 지금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고 있는데 기억은 네코토판처럼 뭘 저장하기 위해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여는 열쇠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보관하기 위해서 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만들었던 여러 관념들, 관념의 체계를 좀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좀 열등한 거고 이성이 중요한 거고 또는 또는 뭐 기억은 기억이고 기억은 과거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은 미래로 가는 것이고 이런 관념들이 요 모든 것들을 칠면서 주범이 누구냐 개념입니다. 개념이 우리 브레인에서 만드는데 그건 명확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쪽 좀 어려운데 이쪽에 브로더만 39번 40번 이쪽하고 이 개념을 가장 하는 자양분 추진력은 누가 줬냐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칸트나 이런 분들은 크기가 엄청 발달한 분들. 감정이란 네. 부분도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어린 시부터 자랐다면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겠죠. 단순하죠.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가려움이라든지 초기는 무료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간 그런 거 남아있지 분노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아하. 분노 같은 건 사회적인 그렇죠. 측면이죠. 그래서 감정은 배경 정서, 정서란 말하고 감정 같이 쓰는데 배경 감정, 그다음에 사회적 감정, 그다음에 기본 감정 세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 특징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우리 신체적 생리적 반응이 위에 올라와서 사회적 옷을 입은 것을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 되게 멋있는 말이다. 신체적 욕구, 욕구가 사회적 옷을 입는. 사회적인 옷을 입으면 그게 감정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대부분 감정의 90%가 사회에서 만들어진 아니, 겁니다. 나도 이거 김어준 총수가 자꾸 물어보던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표현이에요? 왜 저걸 자꾸 묻나 했는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묻게 되네요. 예. 인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공대 전작가잖아요. 예. 제가 1학년 경북대 들어갈 때 시나 인문학은 거의 만날 수가 없구나 하고 1학년 때 입학할 때 시집을 샀습니다. 예. 아니 초기부터 그런 보완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우리 저 작가님이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인문학 하되 자연과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 제가 꽂혔던 이유가. 그러니까요. 공산당선을 네. 읽으면 정의기원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럼요.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같이 읽으면 예. 두 책 모두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판단에 오류가 생깁니다. 초기부터 자연과를 접하지 않으면 인문학이 좀 더 많아요. 뭐 또 인간주의성이 인간한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만 봐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걸 처음부터 자연과를 해야만이 알게 됩니다. 네. 저는 뭐 딴 것보다 네. 예성현들이 늘 남기신 글에 보면 늘 겸손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되게 많이 남겼잖아요. 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는 그런 말이죠. 겸손하면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창백한 푸른 점이나 네. 갤럭시, 막 우리 은하, 막 우리 밀키웨이에 막 별이 몇 개, 뭐 이런 거 저 군 생활할 때 백암산에서 겨울에 은하수 지나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북극성 중심으로 15도씩 1시간에 도는 거. 굿. 예, 시계를 못 가지고 가게 하니까 좋습니다. 이제 교대 시간이 다가왔는지 철수 시간이 다가오는지 알려면 별이 얼마나 돌았는지를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 쓸 때 북쪽 비탈에 근무를 서기 때문에 정면으로 북극성이 딱 보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실용적으로 저게 도는구나만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진짜 맑은 날, 겨울에 추운 날은 잘 보이거든요. 정말 이 삼태기로 흙을 퍼다 놓은 것처럼 별들이 빛나는 그런 거 봤었는데 그때는 그거 보면서도 제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 이쁘다지. 저 별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네. 나이 먹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이걸 보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이제 후회도 좀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개념도 두 배 확장됩니다. 조금 전에 겸손이란 말 했잖아요. 네. 진짜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그걸 자연과학을 알면 겸손해서 겸허해. 겸허. 예, 겸손보다 더한 거. 예, 저는 그 말이 더 좋아요. 겸손은 인문학에서 쓰는 말인데 그걸 확장하면 겸허해진다. 이건 주로 자연하고 인간은 다 통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겸손은 되게 사회적인 맥락이에요. 사회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허는 겸허.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통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통 비워버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별이 저한테 겸허해. 너 겸손해져야 돼 이렇게 말 안 하는데도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 거죠. 낮아지는 겸허해지면 느낌. 그걸 인간한테 봤을 때 겸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돼요. 예, 우주론을 가르치는 게 논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거. 저희 이 명언을 마지막으로 예, 1부를 좋습니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 좀 이따가 2부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 진짜 안 잊어버려요. 그 별이 정말 도시에서는 못 보던